하겠습니다. 네. 따라따따따. 어서오세요, 여러분. 장혜원 씨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정현의 전달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두 번째 손님으로 우리 전달의 달손님 우리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 집회 가면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얼굴. 국회 동지. 국회 동지. 예, 반갑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동안의 촬영 장소를 벗어나 여기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저희 의원실입니다. 예, 의원님의 방. 여기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진짜 수험생 방 같아요. 네. 이 자료와 모든 정보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딱 보니까 정말 우리 국회의원 장형을 딱 만나는 기분이 더 듭니다. 정말 이 화면 밖에 얼마나 지저분한지가 안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해. 열심히 치웠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의원님 여기 지금 여기서 사신 지 얼마나 됐죠? 그러게요. 확실히 뭔가 먹고 자고 했었던 거니까 살았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았다고. 그래서 21대가 이제 2020년 5월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3년 하고도 몇 개월이에요? 3개월, 4개월 차, 3년 4개월 차. 3년 4개월 차. 네. 3년 4개월 차 여기서 이제 많은 여기 또 동료분들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네. 이제 법안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때요? 국회의원 장영의 삶은? 삶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사실은 이제 의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엄청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법안을 좀 성과를 내고 싶었는데 일단은 뭔가 투쟁을 하고 딱 쟁점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는 열심히 했는데 약간 딱 이렇게 꼭지를 따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해왔던 걸 이제 결실을 맺으려면 앞으로의 이제 약 8개월 정도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사실 딱 재정까지 되면 좋긴 한데 맞아요. 발의해놓은 법안이 벌써 몇 개야. 발의한 법이 무려 40개, 오늘까지 하면 40개의 법안을 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저는 오늘 법안도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법안. 네. 무사히 할머니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법안들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은 여기 이제 오늘도 기자회견 하면서 장애인 가족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다. 탈수탈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혐오 정치 그리고 그냥 시민들의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되게 마구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너무 속상하죠, 사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서희초에서 이제 맞아요, 교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약간 특수교육 문제로 또 비슷한 사건이 용인에 있었던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동에 관한 이제 통합교육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러니까 정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과거에는 같이 살지 않았지만 격리와 분리를 원칙으로 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그래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 합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속상하다고 느끼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약간 흔들리지 않게 딱 기준점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상향을 한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으면 약간 지금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갈 때는 오르막길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내리막길은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사회적 합의라고 했는데 그 합의를 이루어내기까지 장애인도 당연하게 함께 살아야 된다는 합의와 통합교육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짜 힘들게 수십 년 쌓아갖고 왔는데 지금 몇 가지 그 사건의 본질도 또 그런 내용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장애인 협오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몰아치면서 뚝 떨어지는 순간은 너무 빠르게 확 와버리니까 진짜 이게 너무 사실 현장에 있으면 좀 허망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그래도 그래서 또 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신줄 잡아! 약간 이런 역할. 아 맞아. 정신줄 잡아. 네. 맞네요. 또 국회에서도 파이팅 해주시고 예, 의원님 계시니까. 네, 흔들림 없이. 네. 아니 의원님이 지금 소속이 보건복지가 아니시고 네. 기재위시잖아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3년 4개월을 지냈죠. 근데 기획재정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것은 결국은 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아실 거고 우리 전장현 투쟁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모든 투쟁의 시작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르면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기재부 장관 집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조항을 만들어도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을 태우지 않으면 특히나 이런 복지의 문제는 진짜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위에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동지들도 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제는 기획재정위원회 안에서 실제로 예산을 태우는 관점에서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재정 그리고 조세 이런 것들을 크게 다루는 상임위가 제가 있는 기획재정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3년 4개월째 경제부총리와 싸우고 있다. 근데 말만 들어도 사실 정말 필요한데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조세 정책 이런 것도 되게 힘들고 예산을 다루는 거, 예, 결산에 대해서 국정감사하고 예산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언하고 이렇게 힘든데 최근에 예산안이 이제 넘어왔잖아요 국회로. 네, 총평을 해보신다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냥 사회적 퇴행을 상징하는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매년 그 세금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를 시키거든요. 예산 부수 법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작년에 첫 윤석열 정부의 이제 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 그 말은 이제 국가 재정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게 많이 부족해지는 방향성으로 법안이 되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든 세수를 가지고 또 나눠 써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약간 기조가 국가는 돈을 안 쓴다. 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제 복지 예산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나 중요한 이런 탈시설 이런 종류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많이 구멍이 난 그런 예산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 깎아줘서 좋은 건 이제 부자들인데 이 후폭풍은 사회적 약자들의 얇아진 복지로 이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더 감당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좀 더 심해졌어요, 사실은. 아니 그런데도 정부 여당에서는 각 동네에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체중증 장애인의 돌봄에 여당이 이제 지금 이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전장현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내기를. 정부는 1+1이 100이라고 뻥튀기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이렇게 갖다 쓰셨군요. 네. 이게 너무 선전으로는 맞아요. 장애인도 함께 살아야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뚜껑을 까보면 어떤 이제 순증이나 진짜 실질적인 그 이제 서비스가 늘어나는 거에는 전혀 없는 그런 예산들을 마치 하고 있다는 듯이 선전하는 역대 어느 정부도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이 정부 정말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정말 이번 예산이 사회적 퇴행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도 이제 막 정부 예산이 나온 거고 앞으로 이제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드자비질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그래도 최대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그러니까 12월 초에 결정이 되잖아요, 예산이 보통. 그렇기는 한데 그 딱 예산 기한을 거의 국회가 죄송합니다. 지킨 적이 없어서. 약간 해를 넘겨서 아마. 해를 넘기기도. 네, 맞아요. 그래서 내년 1월 정도까지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큰 이제 두 당에서. 그러다 보면 내년 1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확정까지. 근데 이게 또 선거 전에 예산이 제가 그냥 통밥으로 보면 막 그 선거를 겨냥한 예산들이 막 가면서 복지 예산이 이런 것들이 또 더 증액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거를 앞둔 해. 그쵸. 예. 참 이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데 한국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수출도 부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사회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 자체가 약간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보니까 세금이 원래 잘 안 거치고 근데 작년에 또 워낙 또 법안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네 세수 자체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미 나눠줄 것도 없어요. 약간 그래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생색 낼 것들만 해놓고 물론 근데 이제 이 주머니 빼고 저 주머니 빼고 조금씩 이제 밑장 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 영역에서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밑장 빼기가 여러 측면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재부 관료들은 또 기술자다 보니까 딱 우리가 보기 좋게 우리 여기서 뺐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게. 네, 그래서 약간 숫자를 보면서 매 눈으로 여기서 조금 빼고 저기서 조금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하는 게 의원실의 이제 또 중요한 업무. 기재의원님들이 진짜 날카로운 매 눈으로 그냥 예, 기재부의 장난질을 네. 파악해내고 맞아요.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꼭 쓰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내려와. 예. 아유, 괜찮습니다. 예, 거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예결위로 또 들어가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하는 게 국회에 또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2022년에 썼던 결산을 보면서 이제 탈시설 관련해서 또 그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서 총리 산하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총리 대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총리가 없어가지고 출석을 안 해서 차관 대상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탈시설이라는 이름 왜 지었냐 그리고 약간 시설 예산이 지금도 계속 증액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2022년도에서 3년으로 갈 때는 대략 한 뭐 30억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올해에서 내년 예산은 320억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천억대에서 이제 7천억대까지 시설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정말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시설 로드맵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시범 사업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범 사업 했었던 3년치 예산을 다 합쳐도 내년에 증가하는 시설 예산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오늘도 저희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 시설에 예산 쓰지 마라. 그리고 탈시설에 예산 써라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 협약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시설에다가는 예산 이만큼 쓰고 근데 탈시설에다가는 훨씬 더 적게 쓴다고 한다면 이게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아니 뭐 이러면서 제대로 말 못 하더라고요. 대답을 그 곤란할 때는 굉장히 대답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빼고 그냥 동문서답을 동문서답을 일부러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그 시간 쓰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또 이것들이- 그런 또 전략으로 오늘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은 짜잔 짜잔 사진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하고 왔는데요. 네. 그 두 가지 법안을 왜 발의하게 됐는지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리고 그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21대 국회에는 저와 이름이 같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저도 열성적으로 함께 공동 발의를 하고 지원을 했던 탈시설 지원법이라는 중요한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탈시설이라는 개념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탈시설을 지원해서 이제 종국에는 시설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법안의 이름부터 탈시설 지원법이다 보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통과시키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취지의 법안인데 이제는 명확하게 왜냐하면 탈시설이라고 하는 기조를 자꾸 정부가 흔들려고 하니까 탈시설의 핵심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명확하게 시설을 폐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규정해야 되고 언제까지 시설을 폐쇄해야 되는 건지 그 시설 폐쇄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시설을 폐쇄해야 된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이행을 강제할 건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법을 만든 게 이제 시설 폐쇄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하나가 있고 이제 시설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는 거는 그 가족이라고 자꾸 개인화해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국가가 구조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시설 정책을 되게 지원하고 있고 근데 이 시설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과거에는 보호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명확하게 그 자체로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에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와 있잖아요. 그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핵심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국가에서 명확하게 탈시설은 인권 침해이고 그 시설에서 수용됐던 사람들 중에 생존자들한테 명확하게 사과하고 그 시설에서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를 이제 담은 이 그런 거주시설 수용 피해 보상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을 오늘 덕분에 아유, 아닙니다. 네, 발의를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네. 아, 네. 그 사람들이 시설도 있고 그냥 시설은 원하는 사람 가라 그래. 그냥 계속 유지해. 그리고 탈시설 그렇게 원하면 몇 명만 해. 이제 이러는 정책의 저기 정부의 그냥 어둠띤 어떤 스탠스. 맞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리고 실제로는 탈시설을 별로 이행하지 않는 이런 어중뛴 스탠스에게 경고장을 나리는 법안이 아니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기한 정하고 이제 딱 정리해 이렇게 말해주는 법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사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책은 사실은 슬쩍 도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시범 사업 끝내고 본 사업 안 해. 이런 방식으로 약간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정책만으로는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의 태도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때 광복절을 이제 우리가 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하고 매년 그 독립의 의미를 기리는 날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시설 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명확하게 이것은 한때 우리의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잘못입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그냥 임의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그 근거를 남길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변명이 시설 폐쇄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플레임은 단계적 축소 및 시설 폐쇄, 그러니까 거주 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인데 근데 혹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법안의 약자만 보고 야 지금 당장 문 닫으면 어쩌라는 거냐 이제 이런 또 표현을 많이 쓰세요. 네, 지금 당장 그 장애인이 거기 살고 있는데 대안도 없이 문 닫으라고 하는 이 법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법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예, 사실 프레임을 좀 몰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법이 그래서 그냥 시설 폐쇄법이 아니라 단계적 축소 및 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로 이제 정한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비겁한 얘기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얘기 솔직히 이렇게 탈시설 운동 시작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시잖아요. 그때부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준비를 하겠다는 거냐. 20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탈시설 당사자의 가족으로서 탈시설을 지원해 보니까 준비를 계속 심화시킬 수는 있어요. 돈을 벌어놓을 수도 있고 뭐 집을 마련해 둘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됐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딱 나오는 시점을 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시설이 이 그림처럼 이 모형처럼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다 시설 밖에서 사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그 시점을 빠르게 잡아놓고 그 시점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원이 안 돼서 탈시설은 뭐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진짜 비겁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아니, 그리고 그냥 시설에다가 쓰는 이 7천억 되는 예산을 바로 탈시설 예산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금방 변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깊어지는 얘기긴 한데 시설에서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시설에 있는 분들이 3만 명이면 직원도 2만 명 네, 가까이 맞아요. 되는데 그분의 일자리를 무조건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영역에서 일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계속 그 자기 일자리를 잃는 문제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탈시설을 일궈 나가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도 결국에는 돌봄의 영역에서 종사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돌봄의 형태 자체가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형태의 돌봄으로 이행해 나가자. 그런 길에서 정말 같이 파트너로 이 이행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 이런 호소를 진짜 드리고 싶어요. 탈시설의 파트너 좋다. 탈시설 파트너.
그 피해 생존자의 보상과 이제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또 제가 어떤 토론회에서 어떤 이제 그 탈사를 반대하는 부모님이 왜 피해 생존자냐, 그 말 쓰지 마라,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엔 탈세 가이드라인에 피해 생존자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정한 말이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피해 생존자라고 하면은 이제 가족이 뭐가 되냐면 이제 이런 얘기셨어요. 어머니 이제 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조차도 사실 그 가족조차도 국가 정책에 의한 또 피해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머님은 엄청 화를 내시면서 네. 이제 가셨는데 이 법안에 담긴 이 피해 생존자 이 용어도 그렇고 이 법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중 정체성인데 그런 시설에 가족을 한 살 어린 동생을 시설에 보내는 것을 용인했던 아무리 어린이였다고는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런 결정을 내렸던 부모님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그게 어떤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던 사람이자 이제는 그게 옳지 않고 그래서 가족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이제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확실히 이제 우리가 사회가 너무 그 갑자도생 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다 보게 되니까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자꾸 잊게 되거나 아니면 체념하기 때문에 더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만약에 엄마한테 24명의 친구들이 있어서 매일 1시간씩 혜정을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해 줬다면 그럼 엄마는 혜정을 시설에 보내는 결정을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가 없이 오롯이 이 차별로 만연한 사회에서 그 장애 자녀를 이제 키워야 했었던 부모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의 피해이지 않은가. 구조적인 이제 희생이고 피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사실은 그 안에서 이 시설 수용이라는 것도 일관된 피해 영역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피해 생존자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뭐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뭐 일견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예를 들면 뭐 전쟁일 수도 있고 폭력일 수도 있고 그 폭력을 폭력이라고 불러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낱말이 낯설고 어둡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걸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을 자꾸 우회하다 보면 저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시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국가나 사회를 통한 인권 침해라고 하는 명확한 피해의 영역이고 그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남아서 지역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생존자들을 이제는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를 이제는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 체념할 수밖에 만들었던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 전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요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피해였다고 한다면 가족이 가해자냐라고 생각해 보는 거 저는 그건 되게 사실은 중요한 성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도 엄마 반성해.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저와 이제 저의 탈시설한 동생 혜정이 함께 살아가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던 거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사실은 전 그런 성찰이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말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드는 진짜 시민들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족들이 이게 체념하게 만드는 사회, 그런 사회가 다시 이제 이번 법률들로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이 좀 생기네요. 아유,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데 또 편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해서 진도를 빼보도록 할까요?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까 미래 사회를 만드는 어떤 법안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40개 법안 중에 다 소개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안타깝게도 다 소개하지 못하니까 의원님이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법안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럼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법안들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게 많은데 일단은 이제는 그 65세 제한 문제는 어떻게든 법으로 풀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24시간 활동 지원에 관한 이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지는 못했어서 이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법 요거는 정말 너무 소중하고 꼭 21대에서 그걸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까지 비준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막 이렇게 강제력이 있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법적으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유엔에다가 우리가 진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권리를 이제 획득하는 걸 작년에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 의원님들이 얼마나 그 의미를 알고 처리하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처리시킨 거는 처리시킨 거니까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의 장애인 복지법 체계가 워낙 이 장애인 권리협약 체계하고는 맞지 않고 약간 되게 동정과 시혜의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애인 권리협약의 체계로 옮겨오는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저는 진짜 또 엄청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발의한 법들도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때로는 가장 명확한 언어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 사회에서 탈시설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국가의 반성과 보상 그리고 이제 시설을 명확하게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설 폐쇄법. 이게 정치를 처음 시작한 혜정의 언니의 마음에 비춰봤을 때 저한테 너무 중요한 세 가지의 법인 것 같아요.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 발의하시면서 이제 기자회견 딱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 전화가 또 빗발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이 예. 3년 4개월 해보니까 이번 같습니다. 또 이 의원실이 유명한 게 항의 전화 많이 받기로 유명한 의원실이에요. 게다가 건수가 많아가지고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면 동성원이 아니면 탈시설이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뭐 좋아요. 또 그렇게 늘 전화통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종종 그렇게 되게 날것의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아, 내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의 상태에서 너무 수긍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사실은 뭔가 좀 현실 타협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정말 반에 반걸음씩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딘지 그 비전이 뭔지 이거를 딱 또렷하게 만드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역할이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른 의원실 중에 그 무슨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종교 강요 이런 네, 것들을 맞아요. 제한하는 어떤 법안을 냈더니 엄청나게 이제 항의 전화가 오니까 공동 발의하셨던 의원님들이 이름 빼달라고 그러고 막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의 자체가 다시 엎어지는 뭐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권을 가진 많은 이들이 반대하더라도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는 그 의원실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항의 전화와 근데 그런 것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일을 잘하는 거구나 하고선 딱 가기가 쉽지 않은데 아유 예, 장영원님과 또 보좌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누군가는 그렇게 전선을 만들어야 맞아요. 그 다음에 토론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저도 막 안 들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명확하게 일로 가야 되는데 모두가 나랑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좋다. 대신에 욕은 하지 말고 말을 해봐라. 그리고 얘기를 하면 말을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대화를 하기 전엔 이렇게 벌어져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마지막까지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정치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지금 국회에 만연한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맞아요. 네, 이게 생산적인 싸움이거든요. 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진짜
의견 다르지만 얘기해봐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실종된 사회여서 그냥 바로 그냥 미워 싫어 너를 뭐 해 뭐 이렇게 각종 혐오가 난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네. 오늘 또 이제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제 오늘 또 의원님이 또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영화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책도 썼잖아요. 책도 썼죠. 방송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노래도 만드셨고. 그렇습니다. 예, 노래도 직접 하시고. 직업이 몇 개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 돈이 없어서. DIY. 이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굉장히 다채로운 영역에서 이 사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권력의 산실인 국회에서 우리 여기서 이제 올해 이 남은 시간을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어른이 되면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를 그 가사 직접 쓰신 거죠. 네, 그렇죠.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네. 마지막으로 그 노래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 그러니까 모든 그냥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일 것 같아요. 그게 뭐 크게는 뭐 기후나 어떤 사회 제도나 이런 거일 거고, 가까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질병의 문제나 그리고 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국가가 이걸 과연 책임져 줄까? 뭐 이런 문제들로 하여금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장혜영 그리고 국회의원 장혜영이 앞으로 어떤 포부가 있으신지. 소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엄청 크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좀 힘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힘이 된다는 거는 되게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런 건데, 제가 뭐 창작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창작의 영역에서 갑자기 정치의 영역으로 와서 엄청 많은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한테는 딱 하나거든요. 그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의 동생과 함께 인간답게 잘 살고 싶다. 차곡차곡 하루하루를 쌓아서 귀엽고 멋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너무 소박한 꿈인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게 된 건 되게 결과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한 번에 하루를 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는 시간은 모두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인 순간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아를 만났을 때도 혜정이 있었던 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저는 그때 학부모 회장, 학부모도 아닌데 그냥 젊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을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때 다른 시설을 가야 되나? 다른 시설들도 대기가 길다는데, 하지만 여기 계속 있으면 계속 확대당할 텐데 앞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때 정화가 저한테 그 시설에서 생각을 시작하면 다시 시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시설이 아니라 동생의 삶에서 생각을 시작하면 뭔가 다른 게 보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건 저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여기까지 삶을 변화시켜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힘이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저처럼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서 정말로 현실적인 힘이 되고 싶다. 돌파구를, 미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우리 장혜영, 국회 동지로서 우리 이번 임기도 잘하고 이후에도 정말 정말 희망을 주는 힘을 주는 우리 동지로서 함께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전달 유튜브 오늘 달손님 두 번째 손님을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 텐데요. 손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죠. 저희의 저희보다 엄청난 유튜브 대선배님이시라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의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장현 유튜브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